마을을 뒤흔든 사건. 형수님을 불태우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남편의 동생은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배수로 해버렸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정적이 끔찍한 비명과 소름 끼치는 비밀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한 여성이 가족의 손에 불태워질 뻔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하면서 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절망에 빠진 시동생은 결국 형수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인적이 드문 배수로에 유기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정한 미소와 친밀함 뒤에 숨겨진 인간 마음속의 어둠을 드러내는 고발이다. 모든 발걸음, 동기, 그리고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보라. 평화롭던 마을은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에 잠기게 된다. 심장을 뒤흔드는 이 사건의 끔찍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말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 당신을 경악시킬 실화. 2023년 5월의 어느 이른 아침, 동쪽 하늘에서 막 떠오른 해가 충청남도의 평화로운 청운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새들이 부드럽게 지저귀고 시원한 공기는 드넓게 펼쳐진 논에서 올라오는 젖은 흙, 내음을 실어 날랐다. 그날은 닭 울음소리와 농부들의 분주한 아침 활동으로 시작되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하루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아침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산산조각 났고 마을 주민 전체가 긴장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논이수로를 점검하던 김노인은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물이 마른 농수로 바닥에 얇은 잠옷 차림의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진흙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김노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이 막혔다. 이 소식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주민들이 수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이 조용한 마을이 이토록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운마을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마을 이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와 믿을 수 없다는 슬픈 눈으로 시신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베테랑 형사로 알려진 강동철 경감이 즉시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시신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다. 흐트러진 옷차림,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리고 피해자가 자연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목의 멍 자국들. 모여든 주민들은 그 여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우. 30살의 여성으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아내이자 박민준의 형수였으며 가족 소유의 작은 목공소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2층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연우는 항상 가족을 챙기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연우의 미소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땅에 누워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에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강동철 경감과 그의 팀이 수사를 시작하자 현장 주변은 침묵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은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주민들의 긴장된 숨소리뿐이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바라볼 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늘 평화롭던 청운마을은 이제 많은 주민들의 눈에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찼다. 이 비극은 너무나 부당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던 여성, 다정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서연우가 미스터리한 잔혹 행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왜? 강동철 경감은 연우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은 더 이상 청운마을의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태양은 빛나고 있었지만 마을의 평온은 사라졌다. 그 자리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극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신했다. 비극적인 발견 소식은 청운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분 만에 주민들이 수로 주변으로 몰려들어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우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연우를 알던 모든 이들은 공허함을 느꼈다. 늘 상냥하게 미소 짓던 그녀는 이제 깊은 슬픔만을 남긴 채 떠나버렸다. 한편 연우의 남편 박준호는 가족 소유의 작은 목공소 근처에 있는 2층 집 거실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입술은 소리 없이 떨렸다.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연우야, 오 연우야 라는 희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의 몸은 마치 모든 기력과 희망이 아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반면 남편의 동생으로 키가 더 큰 박민주는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모든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경찰에게 초기 진술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했다. 그의 지나친 침착함은 베테랑 형사인 강동철 경감에게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박준호 씨, 마지막으로 서현우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강 경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전날 밤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해내려 했었지만 슬픔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연우가 저녁 8시쯤 절친한 친구인 최수진의 집에 갔고 아마 거기서 자고 올 것 같았다고 늘 있는 일입니다. 연우 씨는 수진 씨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강 경감은 모든 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민준의 침착함은 너무나 완벽했고 그는 형준호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제하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몇 마디 덧붙이기 전에 항상 민준을 쳐다보았다. 마치 모든 발언이 이미 승인된 것처럼. 이러한 태도는 민준이 형에게 가하는 치밀한 심리적 통제와 조종을 보여주었다. 몇 분 후 강 경감은 현장에 있던 이웃과 친척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서현우는 착하고 헌신적이며 가족을 아끼는 여성이었다는데 동의했다. 그녀는 항상 이웃을 돕고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했으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그녀와 거의 교류가 없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진심과 친절함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강 경감의 머릿속에는 큰 의문이 생겼다. 누가 이렇게 착한 여성을 해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강 경감은 민준이 연우가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언급한 절친한 친구 최수진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이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슬픔으로 거의 실신 직전인 여성을 발견했다. 수진은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힘없이 울고 있었다. 어젯밤 연우가 집에 왔었냐는 질문에 수진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아니요, 연우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요리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고 갈 리가 없어요. 이 사실은 강 경감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민준과 준호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었다. 강 경감의 직감은 이 미스터리의 열쇠가 박 씨 가족의 집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두 형제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아내와 형수를 잃은 슬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의 미소와 침착함 뒤에는 어둡고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의자에 굳어 있었다. 혼란스럽고 두려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 경감은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라보며 이 남자가 동생의 조종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이해했다. 반면 민준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마치 그가 만든 통제의 벽을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것처럼 강 경감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록했다. 서현우가 착하고 헌신적이며 사랑이 많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가장 큰 위험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이면에는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민준의 모든 행동, 그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무서운 진실을 향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 한편 박 씨 집안의 분위기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느꼈다. 슬픔도 있었지만 불확실성도 있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준호와 통제된 민준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았고 이는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아냈다. 평소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미스터리의 답을 기다리는 듯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아침 태양은 계속 떠올라 청운 마을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빛은 박 씨 가족을 뒤덮은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지 못했다. 하나의 비극이 막을 올렸고 강 경감의 다음 발걸음은 그들을 서현우를 위한 정의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쓰라리지만 중요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청운 마을의 옅은 안개를 뚫고 논과 작은 집들을 비추었다. 그러나 물이 마른 농수로의 분위기는 여전히 삭막했다. 박 씨 가족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곳, 서현우의 시신이 진흙 속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잠옷은 얇고 흐트러져 있었다. 시원한 아침 공기도 경찰관들과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을 덮친 공포를 지울 수는 없었다. 강동철 경감은 고개를 숙여 연우의 시신을 자세히 살폈다. 목에는 교살의 흔적인 멍이 선명했고 손과 무릎은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찢어진 옷과 부자연스러운 시신의 자세는 이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추정을 더욱 확고히 했다. 강 경감은 수로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긁힌 진흙, 흩어진 발자국, 그리고 연우의 것이 아닌 작은 핏자국을 살폈다. 이 모든 것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우의 장신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반지, 팔찌, 금목걸이, 강도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강 경감은 범인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더 개인적이고 가까운 무언가임을 확신했다.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수집했다. 연우의 손톱 및 진흙, 찢어진 옷의 옷감 조각, 시신 주변의 핏자국, 이 모든 것은 범인의 DNA나 다른 물리적 흔적을 찾기 위해 실험실에서 분석될 것이다. 강 경감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피해자가 마지막 저항 속에서 범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증거를 남겼음을 깨달았다. 시신 전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사진이 촬영되었다. 모든 각도, 진흙의 질감, 시신의 위치가 세심하게 기록되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몇 개의 발자국은 범인이 연우의 시신을 수로에 버리기 전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기 분석 결과 시신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로로 옮겨져 놓인 것으로 보였다. 초기 검시에 따르면 연우의 사망 시각은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위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는 피해자가 사건 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이는 그녀가 보통 집에서 보내던 저녁 습관과 일치했다. 오른손, 특히 검지와 중지에 남은 할퀸 자국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범인의 DNA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였으며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어서 감식팀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수로 주변 지역을 조사했다. 범인이 시신을 옮기거나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진흙 자국 몇 개가 발견되었다. 성폭행이나 강도의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의 모든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의 습관을 잘 알고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강 경감은 모든 증거를 기록했다. 발자국, 핏자국, 옷감 조각, 그리고 할퀸 자국. 모든 단서가 풀어야 할 퍼즐의 일부가 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마지막 저항을 통해 범인을 밝혀줄 소리 없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다. 들리는 것은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와 논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수로와 그 진흙은 마치 일어난 잔혹 행위의 말없는 증인이 된 듯했다. 강 경감은 매 순간이 중요하며 수집된 모든 샘플이 다음 수사 단계를 결정할 것임을 깨달았다. 완벽한 기록, 수집된 샘플, 그리고 실험실에서 분석될 물리적 증거들을 가지고 강 경감은 서연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느꼈다. 햇빛이 옅은 안개를 뚫었지만 비극의 어둠은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모든 흔적, 모든 핏방울은 그들을 진실로 이끌 이야기였다. 수로에서 모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한 후 강동철 경감은 박준호와 박민준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가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날 아침 두 형제는 서연우가 절친한 친구 최수진의 집에 갔고 아마 거기서 자고 올 것이라고 진술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강 경감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 경감은 즉시 팀을 보내 최수진을 만나도록 했다. 수진의 집은 수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팀이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다. 수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연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강 경감은 수진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진정시키려 애썼다. 최수진 씨, 어젯밤 연우 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우 씨가 정말 댁에 왔었습니까? 강 경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연우는 어젯밤에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이틀 전 오후였어요. 그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요리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고 갈 리가 없어요. 수진의 말은 강 경감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준호와 민준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제 두 형제 중 한 명 또는 둘 다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생겼다. 강 경감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이 심리적 증거가 수로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 경감은 팀에게 사건이 발생한 밤부터 민준과 준호의 행동 패턴을 다시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수지는 놀라운 관찰 결과를 덧붙였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민준이 연우를 강렬하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시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처럼. 연우는 불편해 보였고 민준이 다가올 때마다 자주 피했다. 이 정보는 강 경감의 초기 의심을 더욱 굳혔다. 연우의 사망 동기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친구 집에서 묵는다는 거짓 이야기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제 모든 단서는 박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침착해 보였지만 연우에 대한 위험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강 경감은 이전의 대화에서 보인 민준의 태도를 떠올렸다. 차가운 미소, 형 준호를 끊임없이 살피는 모습은 높은 수준의 심리 조종 능력을 시사했다. 또한 수지는 비극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연우가 민준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적절한 접촉, 연우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칭찬, 그리고 연우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미묘한 행동들. 그녀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남편 준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민준의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기 단서가 되었다. 강 경감은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수로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와 수진의 증언은 서로를 뒷받침했다. 박민준은 아마도 병적인 집착이나 질투와 같은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폭력 행위의 촉발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와 형 준호에 대한 조종은 그가 단순히 감정 통제를 잃은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신중했음을 보여주었다. 강 경감이 사건을 추적하는 동안 박 씨 집에 있던 준호는 거짓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때때로 고개를 숙였으며 이야기의 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했다. 강 경감은 준호가 아마도 민준의 조종에 희생되었을 뿐이라고 깨달았다. 준호의 약한 성격과 동생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사실을 은폐하게 만들었다. 그날 아침 햇빛이 수진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와 조용한 거실을 비추었다. 상쾌한 공기는 느껴지는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강 경감은 거짓말의 첫 번째 층이 벗겨졌으며 수진에게서 얻은 심리적 증거가 민준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흐르는 매 순간이 중요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민준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형을 더욱 조종할 수 있었다. 수로의 증거와 수진의 증언을 통해 강 경감은 수사의 길이 곧 서연우의 진실로 향할 것임을 더욱 확신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저항과 폭로된 거짓말은 수사관들을 진정한 범인에게로 이끌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단서는 강 경감이 민준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로 그를 대면할 마지막 신문 전략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 최수진에게서 증언을 확보한 지 며칠 후 강동철 경감은 서연우의 개인 소지품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씨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 중에서 강 경감은 비밀번호로 잠긴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기술팀의 도움으로 그들은 연우가 개인 비밀번호로 사용했을 법한 그녀의 아이 생일 조합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수첩 페이지가 열리자 강 경감은 말을 잃었다. 단순해 보이는 기록은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연우가 겪었던 공포, 불안,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가득 찬 글이었다. 첫 페이지는 집에 있을 때 특히 시동생 민준의 이상한 시선과 관련하여 점점 더 자주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단순한 시동생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을 가진 사람처럼. 강 경감은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읽으며 연우의 모든 문장이 그녀가 겪은 심리적 압박에 말없는 증인임을 깨달았다. 의도치 않은 접촉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민준이 연우의 민감한 부위를 자주 스치고 외모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연우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미묘한 행동들. 그녀는 항상 피하고 거리를 두고 아이와 요리에 몰두하며 자신을 바쁘게 하려 애썼다고 썼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다음 페이지들은 더욱 강렬해졌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날 민준은 집이 비었을 때 계단에서 연우를 막아섰다. 그는 연우가 며느리가 된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 연우의 남편인 준호는 자격이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우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민준이 멈추지 않으면 준호에게 말할 것이라고 썼다.
이 행동은 연우의 정신적 압박을 극에 달하게 했고 그녀의 마지막 기록에는 떨리는 글씨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강 경감은 이 기록과 수로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 즉 연우의 손에 남은 핥힌 자국, 옷감 조각, 핏자국이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신체적 위협으로 발전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는 단지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에 민준에게서 관찰했던 차가운 미소와 형 준호를 살피는 모습은 그의 심리 조정 능력을 뒷받침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강 경감은 다음 단계를 설계했다. 연우의 기록에서 나온 심리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를 결합하여 민준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다. 그는 피해자의 기록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연우는 마지막 저항과 개인 기록을 통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겼기 때문이다. 강 경감은 팀에게 연우의 기록 연대기를 요약하고 민준과의 의심스러운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다가올 신문을 위한 전략적인 질문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단계는 민준이 대면했을 때 그가 새로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형준호를 조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그 기록을 읽는 순간 강 경감은 감탄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연우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을 범인에게로 이끌 증거를 남기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서연우는 민준의 자백을 이끌어낼 매우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 아침 햇살이 강 경감의 사무실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수사팀을 감싸고 있는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강 경감은 민준의 심리 첫 번째 층이 열렸으며 연우의 기록이 범인을 직접 대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매 순간이 중요했다. 연우의 기록, 수로의 물리적 증거, 그리고 민준의 행동 관찰은 허점 없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강 경감은 진실의 폭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물리적, 심리적 증거들은 수사의 다음 단계를 위해 정리되었다. 비록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것이지만 서연우의 기록은 범인을 밝히고 최종 신문 전략을 세우는 주요 지침이 되었다. 서연우의 기록을 검토한 지 며칠 후 강동철 경감은 한 가지에 집중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박민준을 대면하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연우의 기록, 수로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 그리고 연우의 오른손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 분석 결과가 이제 주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다. 경찰서에서 민준과 준호는 따로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왔다. 준호는 다른 방에 있었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진짜 비밀이 밝혀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 경감은 연우의 기록을 보여주며 준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준호는 천천히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침내 슬픔과 혼란을 참으며 흐느꼈다. 그는 연우가 친구 집에 갔다는 거짓 이야기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민준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한편 민준은 다른 신문실에 앉아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면 형 준호의 자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강 경감은 이미 주요 증거, 즉 연우의 마지막 저항의 결과물인 손톱 및 DNA 샘플을 준비해 두었다. 이 DNA는 분석이 완료되었고 민준의 것과 비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경감은 방으로 들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서연우 씨의 마지막 저항에서 나온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DNA가 그녀의 손톱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민준은 침묵했다.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강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압박을 서서히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 경감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놓았다. 민준의 집착을 기록한 연우의 수첩, 수로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 연우의 손에 난 상처 사진들, 모든 극힌 자국, 모든 옷감 조각, 모든 핏방울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우 씨는 당신에게 저항하며 지울 수 없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민준은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강 경감은 형 준호를 방으로 데려와 압박을 높였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민준을 약간 흔들리게 만들었다. 강 경감은 잠시 멈추고 모든 반응을 관찰했다. 준호 씨는 이미 진실을 말했습니다.
연우 씨가 친구 집에 갔다는 이야기는 단지 당신의 지시였을 뿐입니다. 민준 씨.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감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감이 DNA 분석 결과를 강조하자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이것은 과학적 증거입니다. 당신의 DNA가 연우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저항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유지해온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경감은 말을 끊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다. 흐르는 매 순간이 민준을 현실과 마주하게 압박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공간은 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침내 민준은 자백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신문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강경감은 과학적 증거와 심리적 증거의 조합이 완벽하게 작용하여 범인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확신했다. 모든 단서, 거짓 이야기, 집착, 피해자의 기록, DNA가 하나로 합쳐져 진실을 드러냈다. 강경감은 민준의 모든 자백을 기록하고 물리적 증거에 따라 그의 행동 연대기를 정리했다. 재판을 위한 완벽한 문서가 준비되었다. DNA, 연우의 기록, 감식 사진, 그리고 증인 최수진. 이 모든 요소는 범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서연우를 위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신문이 끝나고 강경감은 잠시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 긴 과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서연우는 마지막 저항과 개인 기록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겼고 수사관들을 진실로 이끌었다. 오후의 빛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금 가라앉은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강경감은 그의 팀을 바라보며 이 수사 단계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모든 단계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박민준이 신문실에서 자백한 후에도 경찰서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강동철 경감은 차갑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범인을 바라보며 이 자백이 진정한 결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까지 차갑고 자신감 넘치던 민준은 이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창백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떨렸고 숨은 가팠으며 오만함과 조종 뒤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을 드러냈다. 방구석에 서 있던 형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강경감은 두 남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과학적 증거와 심리적 증거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두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을 너무 믿었던 자신을 후회했다. 서연우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통해 사실을 흐리게 둔 것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이전에 민준이 했던 모든 말이 이제 그를 괴롭혔다. 어떻게 그가 동생의 명령에 따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는지, 그의 아내 연우가 고통받고 결국 그가 믿어야 할 사람의 손에 죽었는데도 강경감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준호가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을 충분히 느끼게 두었다. 당신도 그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강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직접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을 은폐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흐느낌을 참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죄책감은 너무나 무거웠다. 한편 민준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간혹 몸을 떨었다. 그가 치밀하게 세운 모든 조종 계획은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는 DNA 증거와 서연우의 기록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현실이 대신했다. 강경감은 이후 재판을 위한 완전한 연대기를 작성하기 위해 민준을 추가 신문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해야 했다. 모든 증거는 누구도 부인하려 시도할 수 없도록 사용될 것이다. 추가 신문실로 가는 동안 민준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며 깊은 긴장감을 드러냈다. 강경감은 멀리서 지켜보며 이전의 심리적 압박이 민준의 정신적 방어벽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했다. 신문실에서 강경감과 그의 팀은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
민준의 모든 행동을 DNA 증거 및 피해자의 기록과 대조하여 모든 사실이 재판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했다. 이 지속적인 압박 아래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연우가 거부했을 때 폭력으로 변한 집착, 그리고 어떻게 형 준호를 조종했는지 강경감은 모든 단어를 받아 적으며 이 정리된 연대기가 재판의 기초가 될 것이며 민준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할 것임을 깨달았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대기실에 남아 깊은 수치심과 후회를 견디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아내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신문이 끝난 후 강경감은 잠시 앉아 증거 서류, 연우의 기록, 그리고 DNA 분석 결과를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 사건은 수사적으로 거의 끝났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감정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서연우는 마지막 저항과 개인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을 진실로 이끌었다. 다음 날 경찰서는 재판을 위한 서류 준비로 분주했다. 모든 증거 DNA, 연우의 기록, 감식 사진, 그리고 증인 최수진과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연대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검토되었다. 강경감은 팀에게 재판은 단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데 자신의 역할을 깨달은 준호는 이제 더 차분해 보였다. 여전히 죄책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강경감은 그가 정신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준호의 깨달음과 후회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준은 자신을 폐쇄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곱씹었다. 그의 텅 빈 시선은 수년간 쌓아온 집착과 잘못이 이제 쓰라린 자백으로 끝났다는 신호였다. 강경감은 그를 바라보며 가해자의 심리와 과학적 증거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증거와 서류가 재판에 제출될 준비가 되었다. 강경감은 서연우의 마지막 기록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비록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연우의 용기와 기록의 치밀함이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지방법원 법정은 피해자, 가족, 친척,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박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긴장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반면 그의 형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명백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하며 서연우의 시신 발견, DNA 분석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개인 기록 공개까지 사건의 연대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판사가 낭독될 모든 증거는 합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검찰 측은 서연우의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몇몇 사람들은 숨을 참았다. 그 기록에는 연우의 두려움, 민준의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민준의 집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낭독된 한 구절,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에 몇몇 가족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참았다. 준호는 흐느낌을 참으려 했으며 고개를 숙였고 민준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평정심의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동철 경감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 DNA 분석, 그리고 피해자 기록의 유효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 증거가 민준의 동기, 즉 짝사랑이 거부당했을 때 폭력으로 변한 집착을 보여주며 그의 자백이 과학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이어서 민준을 불러 증언하도록 했다. 재판부의 압박 아래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연우를 막아서고 금지된 사랑을 고백하고 거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 그는 또한 형 준호를 조종하여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자백했다. 이 연대기는 대중이 민준의 모든 행동을 상세히 알게 했다. 민준의 변호인은 내적 심리적 압박을 강조하려 했지만 판사는 DNA 증거, 피해자 기록, 그리고 일관된 연대기가 폭력을 정당화할 변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어떤 변론도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이어서 준호에게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의 역할을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는 가족 간의 분란이 두려웠고 연우를 추가적인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서 민준의 제안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강 경감은 준호의 행동이 사실을 은폐했지만 그가 주범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우의 부모님이 출석하자 법정 분위기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판사가 피해자의 기록 구절을 다시 읽자 눈물을 흘렸다. 모든 단어가 마치 연우가 죽기 전 겪었던 고통을 묘사하는 것 같았다. 한편 민준과 준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아들들의 행동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은 수치심과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강 경감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법적 사실과 사건의 연대기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그는 재판부에 과학적 증거와 심리적 증거의 조합이 가해자의 동기와 행동을 완벽하게 밝혀내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민준과 준호에게 마지막 진술을 할 시간을 주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사실을 은폐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반면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무관심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기다리고 있는 형벌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검사는 이어서 완전한 기소장을 낭독했다. 모든 요점은 민준의 행동이 계획적이었고 개인적인 집착으로 이루어졌으며 무력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자백, DNA, 피해자 기록, 그리고 강 경감이 구성한 연대기의 조합은 민준이 더 이상 변호받을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준호는 주범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강 경감은 이것이 모든 이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정직함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열쇠이며 좋은 의도를 가진 조작이라도 비극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판사가 그날의 재판을 마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증인들이 증언했으며 완전한 연대기가 구성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경찰서는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서류와 증거는 법원 판결 준비를 위해 준비되었다. 강 경감은 서연우의 마지막 기록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비록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연우의 용기와 기록의 치밀함이 정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지방법원 법정은 피해자, 가족, 친척,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피고인석의 박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긴장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반면 그의 형 박준호는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하며 오늘은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 사실을 밝히는 긴 과정이 마무리될 것임을 강조했다. 모든 증거 DNA, 연우의 기록, 범죄 행위의 연대기, 그리고 전문가 증인의 증언가 면밀히 검토되었다. 판사는 판결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계획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잔혹한 행위와 강력한 개인적 동기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졌다. 민준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의 교훈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민준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간혹 바닥을 응시하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조작과 집착이 피할 수 없는 처벌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준호는 주범은 아니었지만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깊은 반성을 보인 점이 가명사유가 되었다. 판사가 이 판결을 낭독하자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다. 안도했지만 평생의 후회를 짊어지게 되었다. 연우의 부모님은 앞줄에 앉아 흐느낌을 참으며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연우를 잃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민준과 준호의 부모님은 깊은 수치심과 실망감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아들들의 잘못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쓰라린 현실을 깊은 후회와 성찰로 받아들였다. 판사가 재판을 마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든 증거와 자백이 낭독되었고 증인들이 증언했으며 완전한 연대기가 구성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후 경찰서는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서류와 증거는
법원 기록 보관을 위해 준비되었다. 강동철 경감은 건물 밖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감정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서현우가 기록을 남기고 끝까지 저항한 용기는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했다. 이는 모든 이에게 깊은 도덕적 교훈을 남겼다. 박 씨 가족과 서 씨 가족의 이야기는 쓰라리게 끝났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직, 위험한 집착에 대한 경계, 그리고 약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비슷한 비극을 막는 열쇠라는 것. 서현우는 세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용기는 범인이 정의를 피하지 못하게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귀중한 도덕적 유산을 남겼다. 재판이 끝난 지 몇 주 후 청운마을은 여전히 깊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현우 살인 사건은 모든 가정과 마을 다방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 모두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뒤흔든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남자가 위험한 집착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고 다른 가족에 대한 조작이 어떻게 비극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 박민주는 이제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다. 그의 집착과 병적인 행동에 대한 소문은 가족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는데 더 신중해졌고 가족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착적 행동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비록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심각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는 매일 아침 진실을 은폐하기로 한 결정이 비극을 악화시켰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았다. 도덕적 책임이 물리적 처벌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연우의 집에는 여전히 슬픔이 감돌았다. 연우의 부모님은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범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 연우의 모든 물건은 삶의 취약성, 정직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연우를 기리기 위해 그들은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학대와 협박을 더 용감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박 씨 가족의 목공소는 큰 타격을 입었다. 비극 이후 많은 고객들이 평판과 사업의 안정성을 우려하여 계약을 철회했다. 준호는 목공소를 경영하려 애썼지만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이 큰 도전이 되었다. 이웃들은 이 변화를 동정과 불안감으로 지켜보았다. 개인적인 비극이 가족의 경제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수사관인 강동철 경감은 피해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며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도왔다. 그는 또한 심리적 인식의 중요성과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세미나에 참여했다. 연우의 사건을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실제 사례로 사용했다. 모든 슬픔 속에서 명확한 도덕적 교훈이 나타났다. 통제되지 않은 집착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정직과 소통이 비슷한 비극을 예방하는 열쇠라는 것.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은 조종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며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신고하도록 교육받았다. 준호는 반성일지를 쓰기 시작하며 후회와 자기 성찰을 쏟아냈다. 각 페이지는 실수를 이해하고 삶을 개선하며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 되었다. 연우의 부모님도 딸의 기억을 기리며 연우의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성찰로 바뀌었다. 가족 내에서 경계를 어떻게 지키고 위험 신호를 인식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 연우 사건은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 신뢰,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재평가하게 만든 거울이 되었다. 조용한 밤, 준호는 조용한 목공소 앞에 앉아 민준과 연우의 작업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깊은 교훈을 남겼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도덕적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달 후 청운마을은 서서히 비극의 그림자에서 회복되고 있었다. 서현우의 이야기는 여전히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집착의 위험성과 가족 내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연우의 가족은 연우를 잃었지만 서서히 삶을 다시 꾸려나갔다. 그들은 조카들에게
용기, 정직,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집중했다. 연우의 기억은 그녀가 남긴 소박한 물건들을 통해 길어졌으며 삶이 취약하고 진실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박 씨 가족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잠시 문을 닫았던 목공소는 준호에 의해 서서히 다시 살아났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깊은 후회를 안고 가족과 사업의 명성을 회복하려 했었다. 이 과정은 도덕적 책임과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단적 인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다방, 학교,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의 논의는 건강한 관계교육, 집착이나 폭력의 징후인식, 그리고 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서연우의 이야기는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 신뢰,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다. 준호는 사회활동을 통해 죄책감을 해소했다. 그는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학대나 협박을 용감하게 신고하도록 돕고 동시에 주민들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격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다. 사건의 주 수사관인 강동철 경감은 피해자 가족 및 마을 주민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가정폭력 예방, 위험 신호, 그리고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그의 존재는 법, 과학, 그리고 도덕적 인식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윤리, 가족관계의 경계, 그리고 집착이나 폭력의 징후 인식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교육받았고 부모들은 열린 소통을 지원하도록 격려받았다. 연우 사건은 전통적인 가치, 도덕성, 그리고 현대적인 경계심을 결합한 실제 사례가 되었다. 몇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희망을 주었다. 비극을 목격했던 아이들은 이제 더 개방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두려움을 용감하게 표현했다. 이전에 더 보수적이었던 마을 이장님들은 심리교육의 중요성과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과 젊은 세대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했다. 준호는 새로운 결심으로 일상을 살아갔다. 그는 목공소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명성을 우선시하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결심은 젊은 세대에게 자기 개선과 도덕적 인식이 다시 시작하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연우의 가족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심리적 압박에 맞서는 용기와 위협받을 때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은 연우의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연우의 기억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영감을 주기를 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의 비극이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배려와 경계의 문화를 형성하는 집단적 성찰이 되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은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도덕적 가치는 더 강한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다. 밤이 되자 준호는 이제 다시 활기를 띤 목공소 앞에 앉아 작업 도구와 연우의 사진을 보며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삶을 개선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결심은 젊은 세대에게 정의, 용기, 그리고 도덕성이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서연우 사건은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의 용기, 법 집행관의 치밀함,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견고함이 비극을 삶의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청운마을은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연우에 대한 기억은 진실과 정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살아있었다. 서연우의 비극이 있은 지 몇 달 후 청운마을은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는 도덕적 인식과 가족 내 경계의 중요성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비극이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가족 내의 모든 행동은 이제 더 신중하게 여겨졌고 주민들은 열린 소통과 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연우의 가족은 여전히 깊은 상실감을 느끼면서도 조카들에게 용기, 정직,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집중했다. 기억은 삶이 취약하고 진실이 지켜져야 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도덕적 영감을 주었다. 이제 가족 목공소를 운영하는 준호는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압박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투명성과 완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의 명성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쓰라린 경험을 자신과 사회를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삼았다. 이 과정은 과거의 실수가 유익한 교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도덕적 가치, 가족관계의 경계, 그리고 집착이나 조종적인 행동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 이 논의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집단적 성찰이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더 개방적이고 경계심을 갖는 법을 배웠고 부모들은 현명한 소통을 이끌도록 격려받았다. 준호는 사회활동을 통해 죄책감을 해소하며 젊은 여성들이 학대나 협박을 더 용감하게 신고하도록 돕고 주민들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장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했다. 연후 사건을 밝혀낸 수사관인 강동철 경감은 마을에서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남았다. 그는 세미나, 그룹 토론, 그리고 필요한 가족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법,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경계심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의 존재는 공동 책임이 비슷한 비극을 예방하는 열쇠임을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도왔다. 학교들은 윤리, 가족관계의 경계, 그리고 위험 신호 인식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교육받았고 교사와 부모는 열린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했다. 연우의 이야기는 도덕적 용기가 생명을 구하고 마을의 사회적 규범을 바꿀 수 있다는 실제적인 상기물이 되었다. 몇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아이들은 이제 더 개방적이고 서로를 지지했다. 보수적이었던 마을 이장님들은 이제 심리교육의 중요성과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과 젊은 세대의 역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비극이 이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집단적 교훈이 되었다. 준호는 새로운 결심으로 일상을 살아갔다. 그는 목공소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투명성과 책임의 가치를 강조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자기 개선과 도덕적 인식이 다시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연우의 가족은 사회활동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심리적 압박에 맞서는 용기와 위협받을 때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은 연우의 비극이 헛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영감을 주기를 원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한 가족의 비극이 전체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단순한 소문이었던 논의가 이제 사회적 성찰이 되어 배려, 경계, 그리고 상호 보호의 문화를 형성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은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도덕적 가치는 더 강한 마을의 기초가 되었다. 조용한 밤, 준호는 다시 활기를 띤 목공소를 바라보며 마을과 가족의 긴 여정을 생각했다. 그는 비록 실수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의 교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청운마을은 단지 전통을 따르는 곳에서 도덕성, 소통,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의식하는 공동체로 변모했다. 이 비극에서 남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피해자의 용기, 법 집행관의 치밀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도덕적 인식이 비극을 귀중한 삶의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서연우의 기억은 비극적인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정의와 진실을 지키도록 영감을 주는 용기와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살아있었다. 청운마을을 뒤흔든 비극이 있은 지 몇 달 후 연우와 박씨 가족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우에 대한 기억은 모든 결정에서 정직, 용기, 그리고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남아있었다. 이제 가족 목공소를 이끄는 박준호는 비극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 매일 그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젊은 직원들에게 윤리, 책임,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대해 교육하며 과거의 실수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로잡으려 애썼다. 그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이 쓰라린 경험이 자신과 사회에 귀중한 교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연우의 가족은 여전히 슬퍼했지만 조카들에게 도덕적 용기, 열린 소통,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말하는 것에 중요성을 교육하는 데 집중했다. 연우의 기억은 삶이 취약하고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사회활동과 젊은 여성 지원을 통해 연우의 가족은
연우의 비극이 헛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도덕적 영감을 주도록 했다.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의 비극이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장, 학교, 그리고 마을 회의에서의 논의는 과도한 집착 예방, 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 그리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성찰의 장으로 변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더 개방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경계심을 갖는 법을 배웠다. 한편 부모들은 심리교육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의 사회적 규범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인식과 공동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연우 사건의 수사관인 강동철 경감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필요한 가족을 위해 세미나, 그룹 토론, 그리고 상담을 이끌었다. 그의 존재는 법과 도덕성이 함께 가야 하며 사회가 안전과 가족의 조화를 지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공동체는 실질적인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아이들은 이제 더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보호했다. 보수적이었던 마을 이장님들은 이제 심리교육과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과 젊은 세대의 역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비극이 이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집단적 교훈이 되었다. 준호는 사회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죄책감을 해소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학대나 협박을 용감하게 신고하도록 돕고 주민들이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장려하며 이 쓰라린 경험을 미래의 비슷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삶의 교훈으로 삼았다. 조용한 밤, 준호는 목공소 앞에 앉아 작업도구와 연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을과 가족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실수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청마을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덕성, 개방성, 그리고 책임의 가치를 심기 시작했다. 연우의 가족은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여성을 위한 훈련을 조직하고 취약한 아이들을 지원하며 위협받을 때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런 식으로 연우의 기억은 도덕성, 용기,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공동체임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이전에 단순한 소문이었던 논의가 이제 성찰과 도덕 교육이 되어 배려, 상호 보호, 그리고 경계의 문화를 형성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들은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가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다. 준호, 연우의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마침내 법만으로는 사회적,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육, 인식,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가 비슷한 비극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청운마을은 이제 과거의 실수가 어떻게 정직, 용기, 그리고 책임의 가치를 가르치는 귀중한 삶의 교훈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서연우의 비극에서 남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피해자의 용기, 법 집행관의 치밀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도덕적 인식이 비극을 귀중한 삶의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연우의 기억은 비극적인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정의, 진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도록 영감을 주는 용기, 도덕성, 그리고 영감의 상징으로서 살아있었다. 청운마을을 뒤흔든 비극이 있은 지 몇 달 후 연우와 박씨 가족의 삶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은 이제 소통, 도덕적 책임, 그리고 위험 신호에 대한 경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박준호는 가족 목공소를 현명하게 이끌었다. 투명성, 규율, 그리고 작업 윤리를 강조했다. 그는 성공이 단지 생산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일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결정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그의 결심을 반영했다. 연우의 가족은 여전히 슬퍼했지만 조카들에게 용기, 정직, 그리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데 집중했다. 연우의 기억은 삶이 취약하고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위한 훈련, 상담, 그리고 사회활동을 개최하여 연우의 비극이 전체 공동체의 도덕적 영감으로 남도록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시장, 학교, 그리고 마을 회의에서의 논의는 과도한 집착 예방, 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 그리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성찰의 장으로 변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더 개방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경계심을 갖는 법을 배웠다. 한편 부모들은 심리 교육과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마을의 사회적 규범은 경계, 책임,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변화에 더 적응적으로 변했다. 연우 사건의 수사관인 강동철 경감은 공동체 교육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남았다. 그는 경계, 폭력 예방,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상담을 이끌었다. 그의 존재는 법과 도덕성이 함께 가야 하며 사회가 사회 및 가족 안전을 지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준호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연우의 비극에서 얻은 삶의 교훈에 대한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도덕적 책임, 경계,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포함했다. 이 작은 책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도덕적 용기, 열린 소통,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의미 있는 삶의 기초임을 가르쳤다. 박 씨와 연우 가족의 감정은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 죄책감을 느꼈던 준호는 이제 실질적인 행동과 자기 개선이 참회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다. 연우의 가족은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데서 힘을 찾았다. 연우의 비극을 실제적인 삶의 교훈으로 활용했다. 공동체 마을에서는 변화가 뚜렷하게 보였다. 아이들은 더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보호했다. 부모들은 더 개방적이 되었고 젊은 세대는 경계와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전통적인 규범은 존중되었지만 사회는 이제 심리교육,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더 의식하게 되었다. 준호와 연우의 가족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도, 훈련, 그리고 보호를 제공했다. 그들은 연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연우의 기억이 사회에서 계속 살아있는 용기와 도덕성의 상징이 되도록 원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한 가족의 비극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한 집단적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전에 단순한 소문이었던 논의가 이제 성찰과 도덕 교육의 장이 되어 용기, 책임, 그리고 사회적 경계의 가치를 강조했다. 밤이 되자 준호는 이제 다시 활기를 띤 목공소를 바라보며 마을과 가족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비록 실수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청운마을은 수동적인 공동체에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사회로 변모했다. 남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피해자의 용기, 법 집행 간의 치밀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도덕적 인식이 비극을 귀중한 삶의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연우의 기억은 비극적인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정의, 진실,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도록 영감을 주는 도덕성, 용기, 그리고 영감의 상징으로서 살아있었다. 청운마을에서의 다음 날들은 서서히 회복되는 평온을 가져왔다. 비록 연우의 비극이 남긴 상처가 여전히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만 연우의 가족과 박 씨 가족은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비극에서 얻은 교훈은 항상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용기, 정직,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기초임을 이해했다. 박준호는 마을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목공소를 잘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 책임,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모범이 되었다.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과거의 실수가 자신과 공동체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이전에 두려워하던 아이들은 이제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했다. 청소년들은 경계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더욱 개방적이 되었다. 연우의 가족은 자신들의 쓰라린 경험을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그리고 지도를 조직했다. 불의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우의 기억은 도덕성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 모든 개인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르쳤다. 마을 주민들도 한 가족의 비극이 집단적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토론 포럼, 공동체 회의, 그리고 학교 활동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의 장이 아니라 성찰, 도덕 교육,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강화의 장이 되었다. 사회는 경계, 소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열쇠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우의 비극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두려움이나 압박에 직면했을 때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용기의 중요성이었다. 피해자의 용기, 법 집행기관의 치밀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도덕적 인식은 협력과 배려를 통해 진실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준호, 연우의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법만으로는 사회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육, 사회적 인식,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도덕적 지원이 똑같이 중요했다. 그들은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정직, 용기, 그리고 책임의 가치로 채색되도록 결심했다. 결국 청운마을은 회복력, 그리고 도덕적 학습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우의 기억은 단지 비극적인 상기물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삶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지키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키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선함, 용기, 그리고 정직이 지침이 될 때 인간은 진실성과 희망으로 어둠에 맞설 수 있다. 연우의 기억은 단순한 슬픔으로서가 아니라 청운마을의 모든 개인이 더 현명하고 용감하며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빛으로서 살아있다. 그리하여 이 가슴 아픈 비극은 어두운 장을 닫고 동시에 더 의미 있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 청운마을은 이제 책임, 도덕적 인식,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서 있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직면했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시간을 내며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고 당신이 마주친 불이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가족 내 소통을 유지하십시오. 도덕적 인식과 사회적 배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선함과 경계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경계하며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조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더 많은 영감 있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